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새소리와 물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청암리라 불렸는데 산세가 워낙 험해 오가는 이가 드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만큼 정이 깊고 도타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마을의 기쁨과 슬픔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아이들은 그 그늘 아래서 뛰놀며 자라났습니다. 공기는 맑고 투명하여 숨을 쉴 때마다 숲의 향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참으로 아늑한 곳이었으며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저녁이면 정겹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자리, 사람들이 그리 반기지 않는 도축장 근처 오두막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정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산만하고 손마디가 굵었으며 얼굴은 평생 곁에 그을려 구리 빛을 띠었지만 그 눈매만큼은 산속 호수처럼 맑고 선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디 천한 백정이었으나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하여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자기 집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마을길에 큰 돌부리를 미리 치우는 심성이 고운 사내였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잡는 짐승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기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고개를 숙여 명복을 빌어주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 짐승의 피를 묻히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그를 멀리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좁은 길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면 항상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허리를 깊게 숙이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기력이 강건하시니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조심히 걸음을 옮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몰래 얹어주려 애썼고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기에 마을의 은밀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마을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아름다운 비단 치마를 두른 듯 화사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산에서 땔감을 한가득 지어 내려오다가 마을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마을의 꽃이라 불리는 옥분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주막을 꾸려가는 씩씩하고 어진 처녀였으며 만석은 그녀의 성실함을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가끔씩 필요한 나무를 해다 주곤 했습니다. 옥분은 만석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지게를 보고는 오라버니, 오늘도 산에 다녀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시원한 물 한 사발 드시고 가세요. 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은 옥분이 건네는 물사발을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목을 축이며 잠시 숨을 돌렸는데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옥분은 만석에게 주막 뒤편에 쌓아둔 장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스럽게 말했고 만석은 내일 새벽에 좋은 장작을 더 해오겠노라며 듬직하게 약속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신부는 백정이지만 마음만큼은 이 마을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분이세요. 항상 저희 주막을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옥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만석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처럼 따스한 온기를 남겨주었습니다. 만석은 수줍게 웃으며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온 마을을 은은한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고 만석은 마당에 앉아 칼을 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원망해 본 적이 없었지만 다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혹여나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문득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새로 부임할 사또가 매우 탐욕스럽고 성격이 포악하다고들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예리하게 날이 선 칼날을 보며 자신의 힘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달림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차가워졌고 만석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화로에 불을 지피며 방안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은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주인의 성격답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옥분이 선물로 준 작은 수저 주머니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잠시 미소를 지었으나 이내 밖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밤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힘으로 마을에 보답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 남루한 차림을 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낡은 갓을 쓰고 다해진 도포를 입었으며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안색이 창백하고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보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였으나 눈빛만큼은 여느 선비보다 날카롭고 깊었으며 가슴속에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을의 불빛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가장 먼저 눈에 띈 만석의 오두막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밖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마당 한가운데에 낯선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사내를 부축했는데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아주 가늘게 이어지고 있어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석은 사내가 천민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거부감을 느낄까 걱정되었지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당에 신분을 따질 겨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내를 번쩍 들어 안으로 옮기고는 아껴두었던 따뜻한 아랫목에 눕힌 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을 덮어주며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를 눕힌 만석은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더 세게 지피고 정성껏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구수한 냄새가 작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신음하며 괴로워했고 만석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곁을 지키며 사내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만석은 사내의 소지품 중에 관직을 나타내는 물건이 있는지 살피지 않았으며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사내는 드디어 가늘게 눈을 떴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덩치 큰 사내의 모습에 처음에는 크게 당황하여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석은 사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선생님, 정신이 드십니까? 산길을 오시다 기력이 다해 쓰러지신 것 같아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이 백정의 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잠시 미묘한 표정을 지었으나 만석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자 이내 경계심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내는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구려. 신분도 모르는 나그네를 위해 이토록 정성을 다하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오. 라며 만석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내는 만석이 건네는 따뜻한 미음을 천천히 받아 마시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현이었으며 그는 자신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가난한 선비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기품 있는 말투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이현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자신의 고된 일과를 묵묵히 수행했고, 이현은 그런 만석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현은 만석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남을 돕는 모습을 보며 신분이 인간의 귀천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이현에게 마을의 전설이나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야기해주며 나그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고,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현은 만석의 손바닥에 새겨진 깊은 흉터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래전 산에서 굶주린 늑대에게 습격당할 뻔한 아이를 구하려다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현은 그 대답을 듣고 만석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토록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백정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현은 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만석 형씨, 언젠가 세상이 그대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요. 라고 의미심장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현이 만석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마을에는 새로 부임할 사또 조씨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민심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조사또는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밝히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막의 옥분 또한 그 소문을 듣고는 혹여나 사또의 눈에 띄어 고초를 겪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석은 그런 옥분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평소보다 더 자주 주막을 들락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무척 노력했습니다. 만석의 집을 떠날 채비를 하던 이현은 만석에게 작은 옥패 하나를 건네려 했으나 만석은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받겠습니까? 그저 나중에라도 이 마을을 다시 찾으신다면 그때 술 한잔 나누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만석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현은 만석의 고결한 태도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만석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긴 채 길을 떠났습니다. 만석은 멀어져 가는 이현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빌어주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이 떠난 뒤 청암리 마을은 다시 평소의 평온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나무들은 이제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다가올 추위를 견디고 있었으며 만석은 더욱 부지런히 장작을 패며 만약을 대비했습니다. 옥부는 주막 문을 닫는 시간을 앞당기며 조심스럽게 생활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 없는 것이어서 마을을 지나는 사또의 하수인들이 벌써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불길한 눈빛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매는 옥분의 표정을 살피며 그녀의 안색이 어두워진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은 사또 일행이 조만간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손이 떨려 물동이를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곁에서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며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막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옥부는 만석의 굵직한 팔뚝과 진실된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며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영감은 만석을 조용히 불러
사또가 오면 절대로 신분 이상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김영감은 만서가 내 심성이 바른 것은 알지만 사또는 무소불 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백정의 신분으로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으니 부디 조심해라. 라며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어르신의 말씀을 새겨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비록 미천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로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드디어 마을길 끝에서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관졸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고 마을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조사또는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려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백성들의 삶보다는 그들이 가진 재물에만 관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조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마을의 주막이 어디냐며 호통을 쳤고 그의 하수인들은 즉시 옥분이 있는 주막으로 달려가 자리를 선점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김영감의 경고를 떠올리며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조 사또는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옥분의 미모를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면서도 예우를 갖춰 술상을 차려냈으나 사또는 술잔을 던지며 안주가 부실하다는 핑계로 주막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집 안으로 몸을 숨겼고 누구 하나 나서서 옥분을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도축장 뒤편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입술을 깨물며 신분이라는 굴레와 정의감 사이에서 극심한 내면의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는 급기야 마을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의 관할을 호화롭게 단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곡식들은 사또의 창고로 실려 나갔으며 들판에서 들리던 노래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백성들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해졌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잡은 고기를 사또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거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옥분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고기를 썰어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서 마주친 조사또는 만석을 짐승 취급하며 발로 차고 모욕을 주었지만 만석은 눈을 아래로 향한 채 묵묵히 그 수욕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만석은 문득 이전에 묻고 갔던 선비이연이 생각났고 그가 했던 세상이 그대를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과연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연의 맑은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만석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칼을 갈며 다짐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만석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정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을의 정세를 살피러 나갔다가 주막 근처에서 수상한 관졸들이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옥분을 납치해 사또의 침소로 데려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를 엿들은 만석의 심장은 분노로 인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깨달았으며 천민이라는 신분을 던져버리고서라도 옥분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몸을 숨긴 채 관졸들의 동태를 파악하며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의 눈빛은 어느새 숲속의 호랑이처럼 매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의 긴장은 이제 정점에 달했으며
옥분을 향한 사또의 검은 마수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오두막 뒤편에 숨겨둔 튼튼한 몽둥이를 꺼내 들고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옥분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록 보잘것없는 백정이었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제 마을 전체의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듯한 웅장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 만석은 자신의 신분보다 더 고귀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기나긴 밤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청암리 마을에는 조사또의 부임 이후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사또의 눈에 띄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재산을 몰수당할까 두려워 해가 지기도 전에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 간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며 정겹게 흘러나왔겠지만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각자의 근심만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공포와 불길한 예감만이 가득 채우며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마을에 내려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본색을 드러내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구실을 만들어내며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창고를 수시로 뒤져 곡식을 내어오게 했고 백성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농작물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사또의 하수인들은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매질을 가했고 그들의 횡포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힘없는 백성들은 그저 눈물을 삼키며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막의 옥부는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위안처가 되어주려 애썼으나 그녀를 향한 조사또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조사또는 부하들을 시켜 매일같이 주막을 감시하게 했고 옥분에게 자신의 첩이 되라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옥분은 무서움에 밤마다 눈물로 베게릿을 적시면서도 마을 어르신들이 주막을 찾아오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따뜻한 술상을 내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마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무척이나 힘겨웠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조사또가 다가오는 보름달 밤에 옥분을 강제로 관하로 끌고 가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만석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소를 잡는 칼을 갈다가 손을 멈추고 옥분이 있는 주막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가진 미천한 신분으로는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굵은 팔뚝을 내려다보며 만약 그녀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힘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마을의 가장 어른인 김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의 집을 찾아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영감은 만석의 충직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가 혹여나 무모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직접 조언을 건네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아,
네가 옥분 처녀를 아끼는 마음은 내 충분히 이해한다만 이번 일은 결코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관아의 힘은 산사태보다 무서운 것이니 그저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라며 노인은 만석의 거친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타일렀습니다. 만석은 노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숙였으나 가슴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이어서 말하기를 권력이란 것은 칼날과 같아서 잘못 건드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다치게 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법이고 우리 같은 민초들은 밟히면 밟히는 대로 견뎌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란다. 괜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다가 네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면 옥분 처녀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이는 노인의 목소리에는 서글픈 삶의 지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어르신의 말씀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의를 외면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차가운 땅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어졌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는 듯 보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사또의 악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으며 옥분의 슬픈 소식이 들려올 때면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만석은 밤마다 홀로 산에 올라가 통나무를 내리치며 자신의 체력을 단련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을의 지형지물을 꼼꼼히 익히며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비록 천민이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친 채 결정적인 순간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또의 하수인인 이방과 김서방은 만석의 집을 찾아와 사또의 잔치에 쓸 가장 좋은 고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만석을 발로 차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만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야 이 천한 백정놈아, 내 놈이 잡은 고기가 사또 나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라 라고 조롱하며 만석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횡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의 등 근육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수인들은 만석의 침묵을 비겁함으로 오해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만석의 오두막을 난장판으로 만들고는 낄낄거리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선뜻 다가와 위로해주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여론은 이제 극도로 악화되어 사또에 대한 증오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관아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차가운 겨울 안개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석은 홀로 마당을 정리하며 무너진 자존심보다 옥분이 겪고 있을 고통이 더 걱정되어 자신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주막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한편 주막에서 홀로 떨고 있던 옥분에게 사또의 하수인이 다시 찾아와 다음 날 밤까지 관아로 들어오라는 사또의 최후 통첩을 전했고 옥분은 마침내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막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을 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옥분은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정조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여 대들보에 줄을 걸어보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만석의 따뜻했던 눈빛과 그가 해주었던 약속들이 떠올라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며 새벽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에는 암행어사가 떴다는 뜬구름 잡는 소문이 잠시 돌기도 했지만 사또의 삼엄한 감시와 횡포 속에 그 소문은 금세 자취를 감추었고 백성들의 희망은 다시금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사가 온들 우리 같은 천한 목숨들을 누가 돌봐주겠느냐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제 마을에는 오직 사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지배했습니다. 만석은 이 소문을 듣고 잠시 기대를 가졌으나 이내 자신의 손에 쥔 몽둥이를 더욱 꽉 잡으며 남의 힘을 빌리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는 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굳혔습니다. 운명의 보름달 밤이 다가오자 마을 전체에는 마치 상을 당한 집처럼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집집마다 불을 끄고 숨죽여 사또 일행이 주막으로 향하는 발소리만을 경계했습니다. 조 사또는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고 가마에 올라탄 채 수십 명의 관조를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마을 길을 따라 주막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졸들이 등에 뿔은 어두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불빛은 마치 옥분을 삼키려는 괴물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오두막 뒤편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사또 일행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또 일행이 주막 마당에 도착하자 이방은 큰 소리로 옥분을 불러내며 당장 사또 나리의 수청을 들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쳤고 옥분은 겁에 질려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조 사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찌 이리 말이 많으냐. 당장 문을 부수고 저 계집을 가마에 태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관졸들이 거칠게 주막 문을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으며 눈물을 흘릴 뿐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사또 일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타난 그림자는 다름 아닌 만석이었으며 그는 평소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채 육중한 몽둥이를 들고 관졸들 앞에 당당히 맞서 섰습니다. 조 사또는 천민인 백정이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것을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저 미천한 백정놈의 다리를 당장 분질러 버려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졸들이 일제히 만석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만석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휘두르는 몽둥이 한 번에 관졸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며 옥분이 있는 방문 앞을 철통같이 지켜냈습니다. 만석의 기세에 눌린 관졸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조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당장 저놈을 죽이지 못하겠느냐고 광분했습니다. 만석은 숨을 몰아쉬며 조 사또를 향해 나으리 백성은 하늘이 내린 소중한 생명이거늘 어찌 신분을 내세워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으려 하십니까? 당장 이 만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겠습니다라고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조 사또는 감히 백정 주제에 자신에게 훈계하려 드는 만석의 태도에 격분하여 자신이 직접 칼을 뽑아들고 만석을 배려했으나 만석의 단단한 체구와 결연한 의지에 압도되어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방 안에서 만석의 목소리를 듣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응원했습니다. 이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몇몇 마을 장정들은 만석의 용기에 자극을 받아 하나둘씩 농기구를 들고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처음에는 만석을 말리려 했으나 그의 고결한 행동을 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며 만석의 뒤를 받쳐주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마을의 딸인 옥분을 지키자 만석이가 앞장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며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하수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횡포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또는 예상치 못한 백성들의 집단 반발에 당황하여 가마 뒤로 몸을 숨기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방어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만석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오로지 사또와 그 핵심 하수인들만을 겨냥하여 압박을 가하며 불필요한 살생은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옥분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상황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사또의 관졸들은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 기가 꺾여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일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조 사또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조 사또의 코앞까지 다가가 몽둥이를 바닥에 박으며 최후의 경고를 보냈고 사또는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 사또는 비겁하게도 품속에서 숨겨둔 단검을 꺼내 만석의 빈틈을 노려 공격하려 했고 이를 발견한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만석을 밀쳐내 대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옥분이 다친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을 뻔했으나 그녀의 상처가 깊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다시금 평정심을 되찾아 사또의 무기를 빼앗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조사또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독설을 내뱉으며 이놈들아, 내가 중앙관리들과 얼마나 깊은 연줄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는 모두 반역죄로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발악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위협에 다시금 불안감을 느꼈으나 만석의 굳건한 모습에 마음을 다잡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싸움이 잠잠해질 무렵 저 멀리서 다시 한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입구에서 일단의 무리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조사또는 그것이 자신을 구하러 온 관군이라고 믿고는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거봐라. 내 구원군이 도착했다. 너희는 이제 모두 죽은 목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만석과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무리의 깃발은 일반적인 관군과는 달랐으며 그들의 중심에는 위험 있는 풍채를 지닌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사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기분을 느꼈고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고 나타난 사내는 다름 아닌 얼마 전 만석의 집에서 미음을 마시며 기운을 차렸던 선비 이연이었으며 그는 이제 남루한 차림이 아닌 화려하고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현의 옆에는 수많은 병사가 뒤따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임금의 정권인 마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어 그가 암행어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또는 이연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에 넙죽 엎드렸으며 이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말 위에서 내려와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로만 듣던 암행어사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이며 엎드려 경배했고 만석 또한 옥분을 부축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연은 먼저 부상을 입은 옥분의 상태를 살핀 뒤 주변의 관졸들에게 그녀를 정성껏 치료하라고 명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추상같이 엄하면서도 백성을 향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조사또 앞으로 다가갔는데 사또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며 자신은 억울하게 백성들에게 습격당한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연은 사또의 구차한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오르더니 사또의 뺨을 향해 매서운 손길을 날렸습니다. 짝 하는 굉음과 함께
사또는 뒤로 나자빠졌고 마을 마당에는 이연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모든 불의를 단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뺨을 갈긴 이연은 이제 고개를 돌려 피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백정만석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경외심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연은 만석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과 병사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암행어사가 천민 중의 천민인 백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조선 팔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이연을 부축하려 했으나 이연은 만석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며 그의 고귀한 희생과 인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오열하는 이유는 단순히 만석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한 그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숭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은 만석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며 이 손이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진정한 주인이며 나 같은 관리가 본받아야 할 고귀한 성품의 표상이다. 라고 목매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진정한 정의가 승리했음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로써 청암리 마을의 기나긴 어둠은 거치고 희망찬 새벽을 알리는 서광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암리 마을의 아침이 밝아왔지만 간밤의 소동으로 인한 여우는 여전히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하나둘씩 관아 앞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 이연은 간밤에 남루한 차림을 벗어던지고 위험 있는 관복으로 갈아입은 채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평상에 앉아 사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서리들이 두꺼운 장부와 기록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어사나리의 입에서 나올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의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뜨거운 시선이 모여 마당 안은 묘한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차올랐으며 만석은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연은 먼저 사또 조씨의 비밀 창고에서 찾아낸 장부들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곡식과 재물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부의 일부를 불태우려 시도했으나 어사 일행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그의 범죄는 만천하에 공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부에는 가난한 과부의 쌀 한 대부터 시작하여 노부부의 평생 전 재산인 논밭까지 사또의 탐욕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현은 장부의 내용을 조용히 읽어내려가며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사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사또 조씨는 포박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과 하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아랫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지 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부디 통찰하여 주시옵소서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연의 눈은 속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사또의 말을 가로막으며 책상 위에 놓인 비밀 서신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사또가 한양의 세도가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유지하려 했던 증거가 명백히 담긴 서찰이었습니다. 서찰의 내용이 공개되자 사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사또의 뻔뻔함에 치를 떨며 저마다 억울했던 사연을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평소에 말을 아끼던 노인들조차 지팡이를 짚고 나와 사또의 만행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해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을 때도 사또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는커녕 자식처럼 키운 소마저 빼앗아 갔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공동숲을 개인의 소유로 돌려 나무를 베어 팔아치웠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던 청년들을 본보기로 옥에 가두어 모진 고문을 가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연은 백성들의 한맺힌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게 하며 사또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어사이현은 군중 속에 서 있던 만석을 불러냈고 만석은 당황하며 주춤거렸으나 이현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현은 만석의 어깨를 짚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자는 신부는 비록 낮으나 누구보다 고귀한 성품을 지녔으며 간밤에 나를 구하고 옥분 처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라고 높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향해 경외의 시선을 보냈고 만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과 자부심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연은 만석이 사또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외쳤던 순간을 세세히 설명하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또가 옥분을 강제로 취하려 했던 구체적인 음모도 드러났는데 그는 옥분의 주막에 일부러 관리를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한 뒤 이를 해결해 준다는 핑계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사또는 옥분이 거절하자 그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관하로 압송한 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치밀하고도 비열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옥분은 치료를 받으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몸서리를 쳤으나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켜준 만석과 어사나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억울함을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사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한목 목소리로 외치며 관아 마당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연은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사또의 책상 밑 비밀함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장부를 꺼냈는데 그것은 사또가 마을의 물길을 막아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대려 했던 공사 계획서였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마을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으로 농사를 망칠 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장정들은 분노하여 사또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관졸들이 겨우 이를 제지했습니다. 사또의 탐욕은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그의 악행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하고 잔인해졌던 것입니다. 이연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어조로 사또의 모든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나가며 그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는지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지고 도망갈 구멍이 없어지자 사또의 하수인이었던 이방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또의 다른 숨겨진 악행들을 폭로하기 시작하며 상황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방은 사또가 세금을 횡령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장부에 올리고 그 몫까지 백성들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또는 이방의 배신에 격분하여 그를 저주하며 발악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마을의 밝은 태양 아래 낱낱이 파헤쳐져 비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단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사 이현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또의 처분에 대해 묻기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켰으며
마당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음을 그들의 맑은 눈빛을 통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연은 만석에게 다가가 자네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저 그가 뺏어간 백성들의 웃음과 평화를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짧지만 묵직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만석의 대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연은 그의 현명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또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옥분이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또가 비참하게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내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아찔한 기분이 들었으며 그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옥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과 만석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긴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손을 잡아주며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이제 마을에는 공포가 아닌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서리들에게 명령하여 사또의 가택을 샅샅이 뒤져 부당하게 취득한 보석과 비단들을 모두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그것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감과 번쩍이는 금은보화들이 마당에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소중한 물건들을 확인하며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이 모든 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으며 그의 말에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암행어사의 인자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사 이연은 사또의 죄를 확정짓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붓을 들었으며 그의 붓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또의 죄상을 종이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국법에 따라 사또 조 씨를 관직에서 파면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명했으며 그의 하수인들 또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또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으며 그를 따르던 관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으나 정의의 심판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제 비로소 맑아진 듯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여 정암리는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이연은 만석을 조용히 관아내실로 불렀으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밤처럼 마주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연은 만석에게 자네 같은 인재가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백정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나리, 저는 이 마을에서 소를 잡고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지금의 제 삶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연은 만석의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자존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만석과 어사 나리를 위한 작은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또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아껴두었던 음식들을 들고 나왔고 만석은 마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솜씨를 발휘하여 정갈하게 고기를 손질하여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옥분 또한 주막에 가마솥을 걸고 구수한 국밥을 끓여냈으며
마을 전체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 이연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신이 이 먼 길을 달려와 정의를 실현한 이유가 바로 이 웃음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고 관아 마당에는 횃불이 하나둘씩 밝혀지며 밤의 잔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옥분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상태를 물었으며 옥분은 수줍게 웃으며 이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대답하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녀가 정성껏 지은 새 버선이 들어 있었는데 만석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달빛 아래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연은 내일 아침 사또를 압송하여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서리들에게 명하면서도 마을의 치안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또가 오기 전까지 마을의 어르신들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마을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백성들을 믿는 그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김영감은 어사나리의 깊은 배려에 감복하여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노라 약속했으며 다른 장정들도 마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암리는 이제 더 이상 사또 한 사람의 권력에 휘둘리는 마을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가꾸어가는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잔치의 열기는 더해갔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으며 만석 또한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투박한 춤사위를 선보여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사 이연은 평상에 앉아 백성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그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경청했으며 이는 그가 암행어사 생활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만석이 잡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그 맛이 천하일미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만석은 그런 어사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더욱 열심히 고기를 구워 날랐습니다. 이 밤만큼은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은 채 오로지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따뜻한 온기만이 마을 가득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어사 이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한양의 권력자들과 결탁한 사또의 배후 세력을 뿌리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의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해 자신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어두운 밤하늘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이연은 만석에게 나중에 꼭 한양으로 놀러오라는 약속을 남기며 그때는 자신이 직접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노라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사나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었으며 자신이 사는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옥부는 잔치가 끝날 무렵 만석을 주막 뒤편으로 불러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날 어사나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만석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오라버니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으며 만석은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가올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차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소리를 냈고 정암리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암리 마을 어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으며 어사 이연과 그의 일행은 사또 조씨를 호송하여 길을 떠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들의 떠나는 길을 배웅했으며 이연은 말 위에 올라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부디 평안히 지내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만석은 어사나리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고 이연은 고개를 돌려 만석을 향해 작게 미소 지으며 그의 고결한 인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사 일행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고 그들이 남긴 정의의 향기는 정암리 마을 구석구석에